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김정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가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선 가금하면은 닭을 의미하는데요. 닭뿐만 아니라 오리, 또 거위 이런 것도 많습니다만은 정해진 시간에 예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산란계라든가 육계, 종계, 오리 사용 마리수를 두면은 2020년 6월에 220만 마리까지 감소했지만 육계는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사육 농가 수는 4천이 감소했고 오리 사육 가구 수는 오히려 43가구가 늘었습니다. 사육 마리 수는 오히려 또 91만 3천 수가 줄었습니다. 농업 생산액을 상위 10개를 추려본다면 우선 쌀이 8.5조 원으로 1등입니다. 2등이 7.1조 원으로 돼지입니다. 3등이 5.5조 원으로 한우고요. 4등이 2.3조 원으로 우유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닭고기는 1.9조 원으로 5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란은 1.6조 원으로 6위를 차지했고 나머지 농산물은 딸기, 그 다음에 오리가 1.3조 원, 배추가 1.1조 원, 고추가 1.1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육계는 생산 주기가 짧아서 사육마리 수 변동이 심한 반면 산란계는 최근에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 영향으로 보입니다. 오리는 4년 주기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코로나 영향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개 축종 중 오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가축의 사육마리 수는 다소 증가했으나 가축 가구 수는 감소했습니다. 결국 가축의 사육농가 수는 줄어들면서 사육마리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에는 2018년보다 돼지고기 소비량은 감소했고 닭고기와 쇠고기는 약간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육계의 경영비와 생산비는 상당히 감소했고요. 이로써 2019년에 육계의 경영 효율은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류 중에서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돼지고기로 2018년에서 20년 동안 70%를 상회해서 월등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쇠고기는 13.4%에서 16.1%, 닭고기는 9%에서 10.5%, 오리고기는 1.9%에서 3.6%였습니다. 2021년에는 2020년보다 육계, 오리, 산란계, 사육마리 수가 모두 감소할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이 전망했습니다. 2020년 축작업 중 닭고기, 계란, 오리의 생산액은 47억 5,800억 원으로 전체 축작업 생산액의 23.1%를 차지했습니다. 축산물 대형마트 점유율은 2019년에 모두 감소했는데 특히 계란의 대형마트 진입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20년간 가정에서 구입하는 육류 중 가장 많이 구입한 품목은 돼지고기고요. 닭고기, 오리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에서 74% 정도입니다. 다음은 닭고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잡수시는 닭고기는 원래 원종계에서도 시작해서 원종계 육성농장을 거쳐서 산란농장, 종계 부화장, 종계 육성농장, 종계 산란농장, 부화 육개장,
육계 부화장, 육계 사육 농장을 거쳐서 514일 만에 여러분에게 식탁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닭고기 유통 단계별 경로와 비율을 보면은 사육된 닭의 96.7%를 육계 계열화 업체가 농가에 위탁시키고 있고, 도매 단계에서는 31%를 계열업체가 처리하고 55.1%를 대리점, 7.8%는 포장업체가 넘기고 있습니다. 소매 단계에서는 프랜차이즈가 29.8%, 단체 급식이 20.3%, 슈퍼마켓이 12%, 전문 판매점이 7.6%, 대형마트가 8.1%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닭고기 조달 주기를 보면은 소비자는 2주일에 한 번, 1개월에 1회가 가장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닭고기 구입 형태를 보면은요, 냉장육이 주를 이루었고 냉동육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닭고기 소매 단계 유통 경로별 비중 변화를 보면은 2020년 닭고기 단체 급식소 경로의 비중이 급감했습니다. 즉 19.8%에서 8.2%로 떨어졌는데요. 아마도 이거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단체 급식이 줄어든 결과로 보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본 육계 사육마리 비중을 보면요. 육계 사육이 가장 많은 도는 전북입니다. 26.4%고요. 다음이 충남, 전남, 경기 순입니다. 경북, 충북은 10%대에 머물러 있고요. 강원은 3%, 제주도는 0.8% 수준입니다. 닭고기 유통 비용 변화를 보면요. 2017년에서 19년 사이에 최소 53.6%, 최대 58.6% 수준으로 대동소이했습니다. 닭고기 유통 경로를 보면은 출하 단계에서는 계열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하고 있고요. 도매 단계에서는 대리점, 소매 단계에서는 프랜차이즈와 단체 급식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6개 킬로그램당 생산비와 6개 마리당 수익성을 보면은요. 2016년에 최저를 이뤘다가 2019년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육계 계약 농가에 대한 십수당 사육 보수 내역을 보면은 2010년에서 2016년까지 7년 동안 육계 사육 농가의 계열 회사가 지불한 사육 보수 합계액은 육계 한 마리당 2.3원 증가했는데, 이는 5.4%의 증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육계 평균 생산성을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에서 20년 사이에 육계의 생산성은 모두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육성률은 3.2%포인트가 증가했고요. 사료 요구율은 0.18% 감소했습니다. 사료 요구율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생산지수는 63.8% 증가한 큰 성과를 달성했는데, 반면 사육 보수는 7년 동안 육계 한 마리당 2.3% 증가에 그친 결과와 비교해보면 농가의 박탈감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육계 및 종계 사육 마리수는 거의 비슷한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육계 사육과 종계 사육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닭고기 수급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닭고기 수입은 14만 톤, 수출은 4만 6천 톤에 그쳤고요. 자급률은 87.5%, 1인당 소비량은 14.7%에 달했습니다. 생계 유통가격 동향을 보면요. 2021년 1월에서 2월 생계 유통가격은 잠시나마 유례없는 높은 가격을 유지했는데요. 이것도 팬데믹에 관한 영향이라고 봅니다. 닭고기 구매 행태를 보면은요, 소비자들은 닭고기 가공품보다는 신선육 닭고기를 선호하고 있고, 가공 제품으로는 치킨 및 훈제 고기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닭고기 선호 부위는 닭다리가 최고고요. 닭고기 구매 시 고려사항으로는 신선도를 가장 크게 꼽았습니다. 소비자들은요. 닭고기 소매 단계 유통 경로별 비율을 보면은 닭고기 구매 시 대형마트, 슈퍼마켓, 정육점, 식당, 기타 등의 이용률은 늘어났고 백화점 단체 급식소는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국가의 닭고기 수급 및 수출 전망을 보면은 닭고기를 가장 많이 생산한 나라는 미국이고 소비하는 나라도 미국입니다.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브라질이고요.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일본, 중국, 멕시코 등입니다. 수입 닭고기 가격 동향과 전망을 보겠습니다. 닭고기 수입 단가가 가장 저렴한 나라는 덴마크고요. 관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미국, 그리고 도매원가가 가장 싼 나라도 덴마크입니다. 산란계 육계 수익성 추정을 보면은 2013년에서 2018년 동안 육계보다 산란계 수익이 많았으나 2019년에는 육계 수익성이 더 많아졌습니다. 2014년 주요 국가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을 비교해 보면은요. 호주, 미국,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브라질, 뉴질랜드, 캐나다, EU,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이 50kg 이상이고요.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이란, 일본, 멕시코, 남아공, 중국은 50kg 미만입니다. 일본이 의외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OECD 국가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1990년대에는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순으로 많았으나 2000년부터 닭고기가 돼지고기를 앞질렀습니다. 이들 국가 1인당 육류 소비량을 보면은 2018년에는 닭고기가 30kg을 달았고요. 돼지고기는 23kg, 쇠고기는 15kg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국가의 닭고기 판매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은 그림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변화무쌍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닭고기 수급 안정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닭고기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 면에서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요. 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시행령만 남아있고 법률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980년인가요? 그때 축협과 농협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축협이 정부의 의견에 반대해서 하는 아마 그 과정에서 이 조항이 없어져서 그동안 축산물은 법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탄생될 축산물 수급 조절 협의회는 축산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육계의 수급 조절 행위가 잘못하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온갖 지혜를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계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 수급 및 가격 전망을 보면요. 2020년 산란계 사육마리 수는 7,300만 마리 있던 것이 2025년에는 7,285만 마리로 감소하고 산란계 생산량은 2020년과 같은 수준이며 1인당 계란 소비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란 10개 기존 산지 가격은 1,26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란 시기에 따른 계란의 중량을 보면요. 왕란 60g 이상은 왕란, 그 다음에 60에서 68g은 특란, 52g에서 60g은 대란, 44에서 52g은 중란, 44g 미만은 소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게 왕란이 높은 건지 특란이 높은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소비자들의 입장입니다.
산란계 사용 마리수는 2016년 12월에서 2017년 9월까지 또 2020년 9월에서 12월까지 제하고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산란계 가구 수는 2016년 3월 아래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초 코로나 영향으로 계란 가격이 급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란 가격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란 소비자 가격을 변동을 보면은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계란 특란 10개 가격이 1,35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속칭 살균제에 의한 계란 동란의 결과로 보입니다. 계란 생산비 공급가와 소비자 가격을 비교해 보면 소비자 가격은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2021년부터 깎꾸러지기 시작했고요. 반면에 생산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란 구매 시 산란일자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8.5% 소비자들은 그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있고요. 계란 안정성에 대한 인식도는 64.5%로 높아졌습니다. 21년 산란계 사용 및 계란 가격 전명을 보면은 20년 계란 가격 과잉으로 병아리 입식 의향은 낮아지고 종계 사육 실용계 입식도 낮아졌습니다. 21년에는 산란계 사육 수수와 산란성계 사육 수수, 계란 생산량이 낮아지며 결과적으로 산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란 구입 단위를 보니까요. 2018년에서 22년 모두 30개짜리 한 판 단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란 도매 가격 유통 경로별 비율 변화를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유통 EPC가 가장 많았고 코로나 이후에는 유통 EPC가 줄어든 대신 식품 유통업체 거래가 약간 늘어났습니다. 계란 10개 생산비와 산란계 마리당 수익성을 비교해 보니까요. 계란의 수익성을 보면 2017년까지는 안정 내지는 호황을 누렸지만은 2018년 이후는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계란의 유통 경로 비중을 보면은 생산 및 출하 단계에서는 GP가 69.9%로 가장 많았으나 도매 단계에서는 GP센터 50%, 식품 유통업체 27.7%였고 소매 단계에서는 대형마트가 37%, 슈퍼마켓이 25%로 분산되었습니다. 계란의 유통 단계별 가격 변동을 보면 2019년 계란 유통 단계별 가격이 생산자 가격은 전년 대비 8.3% 상승했고 도매 가격은 전년 대비 7.2%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전년 대비 10.8% 상승했고요. 유통비용은 전년 대비 1.1% 상승했습니다. 계란 총 생산량은 전년 대비 5.8% 상승했습니다. 2021년 지리정보 시스템 GIS라고 그러죠. 이걸로 본 산란계 마리수를 보면은 산란계 사육이 가장 많은 도는 1위는 경기도입니다. 2위는 경북, 3위는 충북, 4위는 경남, 5위는 전남, 6위는 충북, 7위는 제주도 1.4%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은 10% 정도는 농가가 직접 판매를 하고요. 69.9%는 DP센터, 15.7%는 식용란 수입 판매업체, 44.4%는 식품유통업체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37.9%를 대형마트, 25.7%를 슈퍼마켓, 11.5%는 단체 급식소에서 계란을 구입해 갔습니다.
나머지 24.9%는 음식점과 2차 가공 단체급식업자가 구매했습니다. 계란의 유통비용 변화를 보시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란의 유통 비율은 2017년 2분기, 2018년 3분기, 2019년 하반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계란 유통 구조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주요 국가별 계란 등급제를 비교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보입니다. 우선 품질 등급입니다. 한국에서는 1 플러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AA급, A급, B급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특급, 1급, 2급, 등회 이렇게 구분하고요. EU에서는 A, B, C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번엔 중량 등급으로 보면 한국은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저 자신도 왕란이 큰 건지 대란이 큰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요. 미국에서는 점보, 엑스트라 라지, 이게 라지, 미디엄, 스몰, 피위 이렇게 길게 구분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있죠. 일본은 LL, L은 아마 라지, 크다는 의미일 겁니다. LL, L, M, MS, S, SS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이후에서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EU에서 하는 것처럼 품질 등급은 A, B, C 이렇게 하고 중량 등급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구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정부 당국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거는 계란의 내부의 그림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계 계열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열화 사업이라는 것은 계열화 사업체가 어린 가축, 그러니까 병아리죠. 병아리와 사료 등 생산 자재를 농가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제공하고 농가는 자기 농장에서 시설은 농가 겁니다. 그 가축을 사육해서 일정한 체중에 도달하면 계열화 사업자, 회사죠. 출하한 후 사육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현재 97%가 이런 방식으로 닭고기가 생산되고 있죠. 따라서 계열사의 입장에서는 농가에게 병아리와 사료를 맡기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 양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일 출하 시점에서 어린 가축이 과도하게 폐사해 죽었다. 그러니까 5% 이상 죽었거나 또는 사료를 너무 많이 먹였다. 이런 것이 판정이 되면 사료값과 병아리값을 농가가 변상해야 됩니다. 따라서 농가는 사료는 가장 적게 먹이면서도 체중은 가능한 무겁게 닭을 키워야 계약을 성실히 이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수료 지급을 위한 농가에 대한 평가 방식은 절대 방식과 상대 방식,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로 나누어집니다. 절대 평가, 상대 평가는 아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일 겁니다. 절대 평가 방식은 사전에 약정된 계약에 근거하여 평가하는데요. 상대 평가 방식은 농가의 성적을 같은 그룹 내에 속해 있는 다른 농가들의 평균값과 비교해서 그 성과를 측정한 평가입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상대 평가 방식을 채택 이미 했고 몇 개 업체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평가와 절대 평가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육된 닭이 계열농가에서 계열업체로 이전될 때 농가에게 지급되는 사육 경비,
보수죠. 이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계열업체는 사육경비, 다시 말씀하면 사육수수료를 결정할 때 육성률, 얼마나 안 죽이고 잘 키웠는가, 사료 요구율, 얼마나 사료를 적게 먹었느냐, 그리고 살은 얼마나 많이 찌었느냐, 이런 것들을 조합한 생산지수라는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사육농가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절대평가는 사육경비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전원이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페널티를 물 수도 있는 겁니다. 상대평가는 단가가 일정한 기간에 속한 그룹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상대평가에도 사육 성적이 평균치보다 높으면 보너스를, 평균치보다 낮으면 페널티를 물도록 되어 있어서 계열업체 입장에서는 페널티를 받아서 보너스를 주는 셈이 되므로 계열업체는 재정적 부담 없이 농가를 쥐어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대평가제는 농가 간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농가 성적이 낮아야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상대평가를 아주 무서워했던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상대평가에서는 농가 간 정보 교환 등 우호적인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처럼 상대평가 제도화에서는 사육농가끼리 무한 경쟁을 유도하므로 본인의 소득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다른 농가의 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가 간 상생 협력이나 정보의 공유는 고사하고 다른 농가가 실수하기를 바라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상대평가제가 생산장 향상을 통해서 농가와 계열업체 모두가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계열업체는 주장하고 있지만, 농가에서 지급되는 사육경비는 계열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이 되므로 양측이 동시에 소득이 증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열업체는 상대평가제를 통해서 사육계약보증인 제도 폐지, 최저 사육보수 지급 등으로 농가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육경비에 대한 지급보증제도가 없는 마당에서 사육계약보증인 제도는 당연히 없어져야 할 것이지 생색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상대평가를 하되 상하위 10%를 성적 가진 농가를 제외하고 평균값을 산출해서 평가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상대평가를 아마 무서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좀 못해도 다른 사람이 못하면 스스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딱 이 육계 농가의 평가도 그런 상황이 바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종계 부화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계 사육농가의 70% 이상이 계열업체 또는 계열업체의 대행업체의 종란을 납품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열업체는 직영농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포함시키면 종계도 90% 이상이 계열업체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서 정부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업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종계에서도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성계, 그러니까 할머니 닭입니다. 알을 다 낳고 이제 이물을 다 한 닭인데요. 이 닭들이 조금 전까만 해도 베트남이나 홍콩 등지로 수출이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돈을 좀 보니까 이제 좀 좋은 고기를 먹겠다 해가지고 이 수출이 중단돼 갖고 국내에서는 이 처치곤란이 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 반려동물이 많이 지금 소비되고 키워지고 있는데 이 노개를
반려동물의 간식 제조로, 간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개는 유경종개와 산란종개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이 순개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주 정말 귀한 닭입니다. 이게 세계에 몇 마리밖에 없는 그런 닭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게 분할이 되면은 원종개, 흔히 이제 GP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종개 PS라고 하고요. 실용개 CS라고 합니다. 이 실용개는 우리가 이제 잡아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런 4대 족보가 있습니다. 육종을 통해서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면 그것은 새로운 종자, 즉 순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개는 정말 새로운 발견이죠. 그래서 프리마스로긴이 여러 가지 있죠. 한 마리 순개는 원종개, 종개를 거쳐서 300만 마리 이상의 실용개를 0.2%의 가격으로 최종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종개, 종개는 한 세대를 쓰고 버리는 중간 생산물입니다. 그러나 순개는 이와 달리 품종 개량을 통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고 교배를 통해서 다양한 종개를 만들 수도 있으므로 산업종으로 볼 때 중요한 자원으로 가치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순개의 관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며 전문성 있고 통일된 방식으로 관리, 보호해야 됩니다. 종개 사유 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말 현재 정보가 좀 옛날 겁니다만은 종개 업체 수는 739호, 운영 중인 업체는 477호, 나머지 2는 262호는 폐업했거나 휴업한 상태입니다. 2017년 유공 및 산란 원종개 수입 실적을 보면은 유공이 43만 7천, 산란용이 2만 4천, 합계 46만 1,000마리였습니다. 2017년 유경종개는 3호 원종으로부터 수컷만 3,640마리, 종개 산란종개는 암컷 28만 6천 마리, 그 다음에 수컷 3만 9천 마리, 도합 32만 5천 마리로 산란종개 수입 의존도가 아주 높습니다. 부화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닭 전용 부화장으로 등록된 수는 168개 정도인데 대부분은 6개 전용 부화장입니다. 이 중 계열업체가 운영하는 부화장은 14개, 휴업 상태인 부화장은 11개, 개별 종개 농가가 운영하는 부화장은 27개로 나머지는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정보가 없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27개 1회 임난 능력은 계란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죠. 471만 7천 개로 계열업체가 운영하는 14개 부화장 임난 능력 1631만 개의 28%에 달합니다. 부화장의 특성은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개별 종개 농가가 운영하는 상당수의 부화장이 이미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휴업 내지는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막대한 자금을 앞세운 계열업체의 대형 부화장 능력은 증가하면서 개별 종개 농장 부화장은 점차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별 종개 농가가 운영하는 부화장은 부화된 병아리를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부득이 계열업체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계열업체에서는 병아리 계약이 아닌 종란 계약 형태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서 개별 종개 농가가 운영하는 부화장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산란 종개 부화장은 전국에 7개가 있는데요. 이들이 연간 80만 마리의 병아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2개 부화장은 20만 마리 이상을 생산함으로써 산란용 병아리 공급은 이미 소수의 대규모 부화장이 지배하는 과점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축산법에서는 축산 등록자가 준수 이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그 처벌이 너무 유명무실하다 해서 개선의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백세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테지만 백세미는 산란 실용계 암컷에다가 종계 수컷을 교배시킨 것으로 모두 삼계탕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백세미 생산용 모계를 활용되는 산란 실용계가라도 이는 마땅히 종계와 같은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계 부분의 위생수준 향상 차원에서 볼 때 백세미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인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백세미는 종계가 아니어서 종계 생산에 적용되는 각종 위생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도 되므로 각종 병원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계 차원에서 규제하든지 아니면 이를 전면 금지시키든지 양당 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종계의 강제 환우입니다. 한우가 아니고 환우. 환우라는 것은 털갈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종계 강제 환우라는 것은 종계의 생산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모이를 안 주고 물만 먹이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털이 다 빠지면서 그 활력이 되살아나서 다시 또 종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 환우라고 그러는데요. 강제 환우는 생산성, 내병성, 정부 정책 수행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종계는 사용기간이 끝나면 도태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전체 종계 중에서 절반 정도는 강제 환우를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연간 100만 수 이상의 종계가 강제로 환우되거나 4 내지 6개월간 사용이 연장됩니다. 여기에서 실용된 실용계만이라도 줄 잡아서 5천만 마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종계의 강제환은 법으로 금지되어있지 않고 있으므로 법으로 앞으로 종계 환우시키면 질병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살모넬라에 대한 저항이 약합니다. 그래서 종계의 강제 환우를 제한하는 경향의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살모넬라는 인간에게도 치명적이어서 미국의 경우 매년 600여 명이 살모넬라 감염으로 사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환우를 자원의 활용 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심지어는 다른 농장이 도태시킨 종계를 다시 구입해서 강제 환우시킨 농가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 종계는 결코 위생적으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계업자로 하여금 종계 생산이 바로 식품 안전과 연결이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종계 부화농가의 경영 실태입니다. 산란계 수당 사육비는 약 3만 449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종계농가 연간 소득을 추정해 봤는데요. 2016년 종계 수당 소득은 2,074원으로 추정되었는데요. 같은 해 산란계 및 육계 수당 소득은 3,296원 그리고 1,095원이었습니다. 이를 종계 수당 소득과 비교해 보면은 종계 수당 소득이 산란계와 육계 수당 소득의 중간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리 사육농가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에서 2019년까지 오리 생산성을 보면은 출하 일량은 1일 감소하면서도 출하 체중은 0.52kg 증가했습니다. 사료 요구율은 0.29kg 감소하면서 종란의 산란율은 12%포인트 증가했고요. 부화율은 7%포인트까지 감소했고 지난 13년 동안 오리의 생산성이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2021년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본 오리 마리수를 보면요.
1위는 전남입니다. 전남이 57.1%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전북 25%, 3위는 경남 6%, 충남 경기가 1.5%, 경북이 1.3%, 강원이 0.3%, 제주가 0.1%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오리 수당 사육 경비를 보면은 가축비가 20%, 사료비가 61%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깔집비가 6.7%, 감가상각비가 40%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오리고기 수급 동향을 보면요, 국내 오리고기 수급 상황을 보면 국내 생산은 2001년에서 2001년에 42,594톤이던 것이 2020년에는 11만 9,095톤으로 2.8배 증가했고, 수입은 같은 기간에 6,133톤에서 4,376톤으로 감소했으며, 수출은 2002년에 630톤이던 것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오리의 1인당 소비량은 2020년에 2.4kg에 달했습니다. 오리 및 오리고 유통 체계도를 보면은요, 오리도 아까 말씀드린 육계와 같이 계열화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 농가가 85%, 지금은 아마 좀 늘었을 겁니다. 단독 경영 농가가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오리는 95%가 계열업체가 소유한 도합장, 오리를 잡는 공장을 도합장이라고 합니다. 도합장에서 처리되고요. 오리고기로 나머지는 판매되고 있습니다. 도매상을 거쳐서 소비자들은 중소유통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군납 등에 소비되고 있고요. 가정 소비는 5%, 외식 소비는 93%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합장 지역별 분포를 보면은 경기도에 2개, 충북에 3개, 전북에 2개, 경남에 1개, 광주에 1개, 전남에 4개, 제주에 2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건데요. 그림 74를 보시면 오리가 먹는 시기는 계절과 관계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오리고기 맛에 대한 평가는 맛있는 평가가 맛있다는 평가가 가장 높았는데요. 61% 정도 됩니다. 응답자의 오리고기 가격에 대한 평가는 가격은 비싸다는 편이 가장 높았고요. 보통이다 하는 것이 35%가 넘었습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맛을 평가해보라는 주문에 닭고기와 비교한 오리 평가 맛은 비슷하다는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오리고기 소매 단계 유통 경로별 비율 변화를 보면은요, 대형 2019년 하반기까지는 식당, 기타가 압도적이었지만은 70.4%로요. 2020년에 들어서는 54.2%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